지금 서울 다세대 주택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가 매수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상승을 정부가 용인하고 있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 인허가 착공 중복 물량은 급감했고 또 서민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및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이렇게 건축업자에 대한 완화 정책도 내세우고 있고 무화 주택들을 봐야 되고 무화 타운들을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게 정부가 용인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활성화하는 정비 사업이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5년 마지막 해가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는 경기 침체에 접어든 시점으로서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고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장으로 전개되었고 어두운 터널로 진입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 정부가 허락한 유일한 투자처는 남아 있습니다. 2025년도는 앞으로 찾아올 2017년 이후 대세 하락장의 초입 구간으로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신고가 경신 이후 하락 전환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지방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다세대 주택 시장은 상승 전환되게 될 것이다 라고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전망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지방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다세대 주택의 상승분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런 지역 일대로 투자 수요층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정부가 용인하고 있습니다. 왜 용인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깁니다. 긴 영상 속에서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생소한 용어에 여러분들 3회 이상만 시청하시면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지역과 주택은 서울 지역, 서울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서울 다세대 주택 가운데서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선정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우선 지금 서울 다세대 주택이 집값 상승분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유입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세대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의 유형을 보게 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형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서울에 거주해야 되는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 최소 못해도 30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그리고 더 부지가 높은 단독주택을 매입해야 되는데 굉장히 땅값이 높은 관계로 매입 자체가 어렵겠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주택은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 서울의 규제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LTV 40% DSR 규제 정책이 도입되었고 스텔스 DSR 3% 도입으로 인해 대출이 안 나오죠. 그리고 주택 가액에 따라 대출 한도가 2억, 4억, 6억으로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꼭 주택을 매입해야 되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밖에 없더라.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도 꼭 서울에 거주해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단독 다가구에 임차가 거의 없죠. 다가구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래된 30년 이상 된 빨간 벽돌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전세를 보는데 아파트 전세가 매물도 많지가 않을 뿐더러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죠. 그래서 아파트를 보는 수요는 대부분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 인천으로 빠지던지, 그렇지만 서울에 꼭 살아야 되는 수요는 결국 볼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임차인뿐만 아니라
매매를 고려하는 실거주자도 다세대 주택으로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단독 다가구에 투자하는 투자층들은 거의 없습니다. 투자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은 거의 투자하기 어렵고 다가구는 임차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였다. 근데 아파트도 이제는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볼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밖에 없더라. 그래서 꼭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수요층들의 입장에선 다세대를 보는데 대부분 지방분들의 서울 다세대 주택 매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다세대 주택 연도별 매매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연도별 매매 증감률입니다. 12월 달은 없기 때문에 11월 달까지의 누적을 수집했습니다. 자, 전국 기준에서 0.96, 3.66, 2021년이 가장 높았네요. 22년, 23년, 24년 하락 전환됐다가 25년도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보게 되면 서울은 21년도가 가장 높았던 3.81%의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 하락했지만 24년 반등에 성공했고 25년 가장 높았던 21년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4.27%. 그런 반면에 경기와 인천을 보게 되면 경기와 인천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지역은 왜 하락하고 있을까요? 이미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강조해 들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전망에 있어서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는 매매하면 안 된다. 다만 서울 다세대 주택에만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서울 다세대 주택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가 매수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 상승장에서는 상승분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하락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서울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도도 함께 올라가야 정상적이죠. 이걸 우리는 갭 메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갭 메우기가 아니라 갭 띄우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현상은 하락 주기의 데드캣 바운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데드캣 바운스는 뭡니까? 하락 주기 속에서도 일시적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에 접어든 시점들이 옵니다. 그래서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많지만 실제로 상승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회복된 거죠. 원래 가격대만큼 회복된 거지 상승이 아닙니다. 자, 이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 그런 지역 일대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죠? 당연히 수도권 지역 일대에선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 주택으로만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려 왔던 겁니다. 2025년도 월간 매매 증감률을 보게 돼도 대부분이 증감이 좋지 않죠? 근데 서울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2015년 6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0.3% 이상의 큰 상승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25년 6월 달에 왜 이렇게 크게 상승분이 커졌나요?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풍선효과,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는 분들이 대체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상승분이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1% 이상의 수익이 더 극대화됐죠. 그리고 25년 누적분이 최고치 상승장보다 훨씬 더 큰 4% 이상의 상승분이 나왔더라.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2020년 5만 9천, 21년 5만 8천, 20년이 가장 높았네요. 22년, 23년, 24년 하락 추세로 접어들다가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거래량을 보면 2만 9천 정도가 됩니다. 자, 2만 9천 건.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집계하게 되면 2022년 3만 건보다 더 많은 건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 회복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다. 자,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상승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치구를 보게 되면 서울자치구 내에 은평, 강서, 송파, 광진, 양천, 동작, 마포, 중랑, 강동 이런 지역 일대가 가장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고, 거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 중구, 종로, 노원, 성동, 동대문, 영등포, 서대문, 강남 이런 지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내에서도 주택의 총량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평균 대비 25년도 증감률 추이를 봐야만 합니다. 자, 각각 10개월간의 2020년에서 24년의 평균 거래량 지표이고 25년 10월까지의 거래량입니다. 그 증감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높냐? 성동구가 가장 높더라. 그리고 중구, 광진, 동작, 용산, 마포, 영등포, 송파, 동대문, 중랑, 양천, 종로, 서초구 일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보다 25년도 매매 증감이 더 높은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뭐죠? 상급지다. 성동, 중구, 광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여기 왜 거래가 많아졌을까요? 아파트 거래가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주택으로서 다세대 주택으로 넘어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거래가 평균보다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평균보다 25년도 거래량이 훨씬 더 감소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힘이 약한 하급 지역들이죠. 도봉구, 강북, 구로, 노원, 강서, 금천, 은평, 서대문, 관악 이런 지역들입니다. 힘이 약한 지역들의 전부 다 평균치보다 25년도가 거래량이 더 줄어든 지역들인데 유일하게 상위 지역 일대에 하급지가 껴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상급지 가운데 동대문과 중랑구는 이 상급지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하급지라고 비교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중랑구는 하급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계열에 껴져 있네요. 자, 그럼 이 지역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이런 지역일 때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된 지역이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러면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요런 지역 일대에 실수요가 다세대 주택 매입이 많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투자층 입장에서는 동대문과 중랑구 일대에 투자자가 많았구나. 왜 많았을까요? 정비사업에 투자하려고. 정비사업에. 자, 따라서 집값 상승의 원인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와 투자처의 유일한 선택지는 다세대 주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상승분이 커지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규제하는데 집값 상승분으로 왜 다세대 주택은 정부가 용인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주택 상승분이 나왔는데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근데 왜 규제를 안 하고 있을까요?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의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한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공급이.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은 엄청나게 급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내 서민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건설 경기를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2020년, 21년 집값 상승에 있어서 다세대 주택 시장은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2년 상반기 때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시기에 토지 매입을 한 건축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값이 하락할지 모르고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 기준금리가 0%대였습니다. 초저 대출금리를 받고 또 여기에 엄청난 풍부한 유동성 장세로 인한 집값 상승분 때문에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토지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들,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22년, 23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파산한 그런 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죠. 자,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임대차 3법 이후에 폭등했던 전세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다세대 주택의 빌라왕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발생이 크게 부각되면서 전세 수요층들이 급락했던 아파트 전세로 대규모 이동을 하면서 다세대 주택의 전세 시장은 엄청나게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세가 맞춰지지 않다 보니 투자자도 유입되기 어려웠죠. 그래서 투자자도 차단되기 시작했고,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 부담으로 실수요층들 또한 마찬가지 차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땅을 담보로 한 브릿지 대출, 그리고 PF 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10에서 15%의 고금리로 변동이 되고 건설업자들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야 할 공급이 나오지 않죠. 어떻게든 대출 금리를 납부하면서 분양을 했던 업자들은 2년 넘게 분양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미분양이 엄청나게 증가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토지 매입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악화되었죠. 근데 이 건설 경기를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서민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민주거 사다리가 이어지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 상승분을 용인하고 비아파트 공급 부족 해소를 하기 위한 공급 대책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다세대 주택 공급 물량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면, 보통 인허가,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승인을 받는 시점을 인허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우리 크기만큼 또 다 속도는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인허가를 낸 시점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한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뭐 길게는 한 2년 정도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착공에서부터 준공 때까지는 보통 짧으면 뭐 한 8개월, 또 한 1년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준공이 나서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찾아오는 시점이죠. 근데 2020년, 21년, 22년도까지 인허가가 많았죠? 근데 23년부터 엄청나게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가장 인허가 물량이 적었던 시점이죠. 파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더라. 그리고 24년 제가 뭐라 그랬죠? 다세대 주택이 바닥입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23년도에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와서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23년도에 매수하라 그랬는데. 그럼 다세대 주택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 2025년 1월부터 10월 306건으로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전년도 대비. 착공 물량을 보더라도 23년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고 25년도 일부 반등됐습니다. 근데 준공 물량을 보게 되면 준공 물량도 엄청나게 급감했죠? 근데 25년도 더 급감한 상황입니다. 자, 1년 반 또는 1년 전에 착공 또는 인허가 했던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25년도도 준공 물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거고, 반대로 인허가 착공 물량 25년도에 증가된 건, 전년도 대비 증가된 건 뭡니까? 거래량이 증가됐고 다세대 주택의 상승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업자들도 지금 분양을 해도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20년, 24년 대비 25년도의 증감을 보게 되면 약 마이너스 70% 급감한 수치죠. 평균 대비 25년 증감률을 보게 되면 70% 급감했더라. 엄청난 급감이죠. 25년도 늘어나긴 했지만 굉장히 미비합니다. 못해도 1000건 이상의 인허가 물량이 나와야만 하는데 아직도 300여 건밖에 되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서민주택의 물량 자체도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시장은 줄어든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줄었죠. 매매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전개된 겁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투자자도 아예 못 들어가고,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대출이 그나마 나오고, 또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출이 기존대로 나오죠. 이런 상태에서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공급 지원은 뭡니까? 자, 아파트 공급 지원을 보게 되면 택지 공급이 있습니다. 논밭을 수용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 이게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에 없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되는 재건축 방향이 있고요. 빌라에서 아파트가 되는 이런 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되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지만 서울 아파트 공급이 돼야만 하는데 이걸 계속 규제하고 있죠. 특히나 상승을 주도하는 재건축을 지금 만약에 완화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에서 가격 상승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기대 심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재건축을 완화할 수밖에 없나요? 완화를 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재건축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되, 그러면 도심 내에 나올 수 있는 공급은 어디서 해야만 합니까? 재개발에서 해야 된다. 근데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수없이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뭐 역세권 시프트,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 뭐 신속통합기획 방식 등등등등 여러 수많은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을 제외한 민간에서 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들은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세운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는 소규모 주택으로만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뭡니까?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시켰습니다. 규제를 전부 다 완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가 용인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서울 도심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은 뭡니까? 이미 97 공급대책 확대 방안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책을 잘 읽어야만 합니다. 자,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도권 공급에선 공공택지 LH가 직접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건설은 민간 건설사한테 도급하도록 하고, LHP 주택용지 용도 전환해서 진행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하겠다. 3기 신도시 제고하겠다.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 미리 선추진하고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및 여력 확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수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공급 대책이 왜 나온 겁니까?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일어났다고 판단해서 이 공급 대책이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서울 도심 내 공급이 어떤 것 위주로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하겠다.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를 전면 재건축시키겠다.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복합개발하겠다. 노후화된 뭐 구청이나 이런 공공청사 등 전부 다 복합적으로 아파트를 같이 결합시켜서 만들겠다. 도심 내 유휴부지, 공유부지 활용해서 공급시키겠다. 철도부지 활용해서 공급시키겠다. 근데 이거는 청사진만 있지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극히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죠. 그래서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민간 주도,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공공 주도도 있지만 민간 주도한 공급을 원한다. 그러면 민간 주도를 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냐?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활성화,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빈집 정비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일환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정비 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하되 어떤 걸 활성화하겠다? 정비 사업 가운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이미 답을 내준 겁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를 개선시키겠다. 리모델링도 개선해서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미 답이 나왔죠. 도심 내 뭘 찾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찾아야만 하겠죠. 여기에 답이 나와 있다고요.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빈특법에 따른 제2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 총 4가지를 뜻한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다. 이걸 통틀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부는 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겠냐? 이 4가지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뭐냐? 1500제곱미터 이상의 기존 36세대 미만으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허물고 신축 빌라를 짓는 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신축 빌라 짓죠? 단독 다가구 한 3필지 이상을 매입해서 그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냐? 2만 제곱미터 미만의 2세대 이상으로 가로 세로 6m 이상의 이면도를 인접한 요 노후된 요 주택들, 신축과 또 노후된 주택들을 합필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우리 주택단지 봐보시면 나홀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 가로주택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뭡니까? 대부분 사업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된 연립주택들 많은 것들 있죠. 또는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으로 노후화된 이런 아파트를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이 있습니다. 또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250m 역세권 인접되어 있는 지역 또는 중공업 지역 일대에 지을 수 있는 소규모로 지을 수 있는 재개발형이 있습니다.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개발형, 소규모 재건축 이거를 우리는 각각 모아주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아주택들이 모여서 타운 형식을 만든 걸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모아주택들을 봐야 되고 모아타운들을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게 정부가 용인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활성화하는 정비 사업이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 단독 다가구 허물고 신축 빌라를 짓는 걸 자율주택 정비형, 또 다세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걸 가로주택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아타운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에서 나오더라. 거의 한 90% 정도가 다세대 주택, 이 가로주택형 아파트가 나오는 걸 모아타운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연립주택 허물고 이렇게 짓는 걸 대부분 소규모 재개발형. 그리고 아파트 노후화된 걸 소규모, 노후화된 아파트를 소규모로 짓는 걸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라고 지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뭘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규제 완화된 법이 개정되었죠. 25년 8월 26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 인가를 내려면 80%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조합 설립 인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80%의 동의를 75%로 낮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 속도가 제고되겠죠.
보통 상담받는 분들 가운데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내에서. 근데 꼭 한 5-6명 정도가 반대한대요. 5-6명 정도. 근데 이게 만약에 200명의 조합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그 200명의 80%면 160명입니다. 근데 75%면 150명이에요. 기존에 5-6명이 반대해서 계속 못 냈던 조합 설립을 이제는 10명 안팎 내로는 무조건 무시하고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25년 8월 26일 개정됐기 때문에 26년 2월 27일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그런 단지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목적으로 법 개정을 했다. 앞에서 97 공급대책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소규모 주택 활성화를 하겠다. 그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를 제고시켜야만 합니다. 다른 정비사업이 아닌 소규모 주택에서 이거 전부 다 우선적으로 개정시킨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시 살펴볼 텐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3회 이상 다시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가항목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완화책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뭐라 그랬죠? 개인 건축업자가 단독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신축 빌라 짓는 사업을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축업자는 본인이 짓고 싶은 곳에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으면 되죠. 근데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 시행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짓고 싶은 곳에 그냥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신축 빌라 지어요. 그걸 자율주택 정비. 그런데 재개발로 추진이 됐다가 해제된 곳이 있거나 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된 곳 또는 노후도가 충족된 재개발 요건이 충족된 곳 그런 곳에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정한 지역에 신축 빌라를 짓는 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좀 달라요. 개인이 집을 지을 땐 토지 등 소유자의 전원의 모든 100% 동의를 얻어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별 건축업자는 본인이 집 짓고 싶은데 그냥 토지 매입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80%의 동의만 얻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르죠? 100% 얻어야 되고 80%만 얻으면 된다. 근데 이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 5명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똑같이 80%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주민 합의체가 구성돼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앞에서 그냥 건축업자가 본인이 집 짓고 싶은데 토지 매입해서 집을 짓죠? 그런데 만약에 22년, 23년도처럼 금리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역전세가 크게 나거나 아니면 건설 경기가 최악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분양이 나거나 이러면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그죠? 수익성이 저하되죠. 이런 상태에서 전체 본인이 매입하기가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대로 인허가 착공 물량이 계속 감소되잖아요. 위험 부담이 커지니까. 근데 이 법이 시행되면 본인이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과 공동 시행사가 돼서 수익이 나면, 분양해서 수익이 나면 배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노후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신축된 빌라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자금은 이제 건축업자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서로 각각 시행사가 돼서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 한 채당 한 필지 소유자가 한 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10필지가 있습니다. 요 10필지를 같이 공동 시행해 가지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해봅시다 라고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요. 주민들 10명이 전부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꼭 시행에 들어가면 그 중에 입지가 가장 좋은 주택 소유자는 알박기를 합니다. 자기 집 빼고는 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땅 모양도 안 나오고 또 일조권 사선 경계 때문에 아예 모양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자기 집을 높이는 경우, 자기의 감정가, 집값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알박기 하는 분들 때문에 이게 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명 중에 6명만 동의하면, 그리고 그 중에 80%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체 주민의 100% 동의를 얻었어야 된다면 이제는 한 명이 알박기를 해도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첫 단계가 시작되죠. 그래서 대부분 알박기를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안이 나오게 된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항목을 보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할 때는 기존에 80%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이젠 75%만 얻으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낼 수 있다.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기존에는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는 70%로 동의율을 낮춰줬다. 따라서 가 항목은 우리 아까 비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 그걸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가 항목의 규제를 완화해 준 거고, 이 나 항목은 아파트 공급 지원이 될 수 있는 실제 정비 사업들, 아파트의 정비 사업들, 이 빌라들의 이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율을 낮춰주게 된 거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항목을 보게 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통합 심의를 하는데 경관심의, 교육, 환경, 교통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등을 추가해서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각각 따로따로 받았어야 돼요. 건축심의 받고, 경관심의 따로 받고, 여기서 통과해야지만 교육심의 받고, 이렇게 따로따로 넘어가는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는 통합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는 통합심의를 했지만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는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까지 통합적으로 추가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라목을 보게 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상향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공급가액은 표준건축비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100% 용적률인데 120%로 추가 예외 조정으로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20%의 층수에 분양 수익을 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 중에 퍼센트로 한 20에서 50% 요 사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민간 건설사들이 늘어나는 용적률, 층수의 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건설해야 되는데 그 건설에서 LH와 SH에다가 매각을 하죠. 근데 그 매각하는 금액을 표준건축비로 매각을 했었다. 그 표준건축비는 건축비용의 가장 하한선 금액입니다. 그래서 LH, SH가 짓는 건축비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 건설사는 건축 자재를 좀 비싼 걸 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가 나는,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죠.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매각하는 경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민간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민간 건설사의 건축비, 그 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책정해서 매입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건축 비용에 여기에 플러스 어느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LH, SH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주택 건설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건설을 해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목을 보게 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정비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 도시계획 그리고 또 설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용적률 건폐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건축은 어떻게 올릴 거고 또 뭐 지질조사 여러 가지의 조사들이 있습니다. 뭐 교통영향평가의 조사,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그 조사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 용역을 줘서 용역비도 계속 들어가고요. 그 비용을 주민들이 다 납부를 돈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하자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토지주택공사와 자치구, 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대납해주거나 대출해주겠다.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항목을 보게 되면 건폐율 완화 대상지를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서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하겠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라는 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땅의 용도마다 다 다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선 100평의 땅이 있다면 내 건축물의 넓이를 60평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졌는데 경사지, 이렇게 약간 경사가 되어 있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가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좀 완화해줬습니다. 좀 더 완화해줬어요. 근데 그 규정을 삭제하고 경사지건 아니건 건폐율을 완화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평형보다 좀 더 넓어질 수 있고 또 1층의 주차장 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고 또 상가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면서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면적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모아타운은 아까 모아 주택들이 여러 개 모여서 타운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1구역부터 예를 들면 뭐 5구역까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하나마다 조합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재개발은 하나의 조합이죠. 근데 모아타운은 각각의 조합들이 하나로 그냥 구성돼서 타운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럼 모아타운을 진행할 때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각각 구역마다 속도가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의율이 좀 부족한 구역이 있고 빠른 구역이 있고 그래서 보통 1구역과 2구역이 있다면 둘이 통합합니다. 그래야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통합하면 부피가 넓어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한꺼번에 또 통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되죠. 재개발처럼. 그렇게 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하나의 구역에 면적이 1만 제곱미터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총 5만 제곱미터로 구성이 되는 거죠. 5구역까지 있다면. 근데 1구역이 동의율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빠른 2구역과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면적이 2만 제곱미터가 나오죠. 자, 모아 주택은 2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기준을 삼아야만 합니다. 근데 3구역까지도 동의율이 너무 적어서 1, 2, 3구역을 통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만 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승인을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이 되는 경우도 많고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이게 법으로 되어 있냐, 지자체마다 또 다 다르게 운영되고 지침이, 그래서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해줬다. 2만 제곱미터 이하로 통합하고 그 이상 통합을 하면 승인을 내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할 거면 너네 재개발해라. 재개발하면 사업 속도가 엄청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런 법으로 명시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항,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법정 상한 용적률을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자율주택 정비 말고 가로주택 정비, 주택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얘들은 용적률을 대부분 120%까지 상향 조정해 줬습니다. 근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조정해 주지 않았죠. 근데 이것까지 마찬가지 120%까지 완화해 줬다. 그러면 층수를 더 높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층수를.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했던 개인이 이제 건축업자가 건축을 각각 주민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용적률도 올려주고, 만약에 미분양이 나게 될 경우에는 LH가 또 매입해주고, 안정성이 담보되고 수익성도 담보되죠. 그리고 주차장법이 완화돼서 우리 그 주차시설도 완화되는 주차시설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짓는 데 있어서도 용이해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아항을 보게 되면 사업시행 구역 인근의 토지 또는 빈집의 토지 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인 경우에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예를 들면 여기가 소규모 주택 정비 구역입니다. 그 구역 안에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있거나 아니면 소유권자가 없는 비어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다면 같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 같은 이런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활용해주면 층수를 더 높게 올려주겠다. 그럼 분양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안정성도 이렇게 담보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됐고 2월 27일 내년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수요가 그러면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뭔가의 혜택도 줘야 되겠죠. 그 혜택이 세제 혜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거고,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돼야지만 전월세 시장도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겠죠. 또 아파트 쏠림을 분산시킬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봤는데 다세대 주택에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로 분산시켜서 이렇게 아파트의 쏠림을 또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신속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본인이 실거주할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 공급, 모아타운 모아 주택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동의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되면 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가 있죠. 자, 우선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고 주택 임대사업자 미등록자가 있을 겁니다. 비아파트를,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취득가 6억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주는 혜택을 계속 주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전입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미충족될 경우에는 환수가 된다. 또 미등록 그 분들도 주택수 제외라는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에 취득가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이라고 한다면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7년 12월 31일 날 취득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보유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인데 요 시기에 신축된 준공된 빌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규제 지역의 2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8% 이상의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이에요. 그럼 나는 1주택자였기 때문에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 기본세율로 적용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기에 구축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똑같은 주택수 제외되는 혜택을 부여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취득가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신축된 분양주택을 취득하면 10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해도 2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취득세 200만 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85% 정도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취득할 때도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2주택자예요.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이 되죠. 그러면 서울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의 3주택이라 12% 이상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100% 감면 또는 85%까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기본세율로 취득하게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엄청난 세제 혜택이죠. 근데 아파트는 이게 되지 않죠. 그래서 차이점을 둔 거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분들 한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2채 이상, 2호 이상 소유자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주고 다만 재산세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 감면을 해줍니다. 전용 40에서 60% 이하이다 75% 감면을 해주고요.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이다 50% 감면을 해줍니다. 이게 일몰 예정이 27년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또 이 시점에 대해서 다시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일몰이 되거나 할 텐데 연장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특례 혜택입니다. 앞서서 보신 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분과 미등록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미등록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7년 12월 31일 취득한 주택, 이 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데 그 공시가격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해서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을 취득하면 총 13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3억 원이라고 한다면 다주택이기 때문에 공제 9억 원을 초과돼서 종부세 대상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 3억 원이 제외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가액은 합산이 되는 거다. 다만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 혜택입니다. 보통 중과세율은 3주택 과세표준 12억 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주택은 기본세율로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세금 계산할 때 주택세에서 빠집니다. 그걸 종부세 합산배제라고 하죠. 예를 들면 앞서서 아파트 10억 원 공시가격과 3억 원 주택 취득하면 13억 원이죠. 근데 이 주택은 주택세에서 빠지니까 1주택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간주하고 1주택은 공제액이 12억 원인데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10년짜리가 있고 6년짜리가 있고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시가격 6억, 4억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1세대 1주택 이상자가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 얼마 전에 묶였죠. 6.27 대책 이후에. 그 이전에는 비규제 지역이었죠. 그때 취득했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6.27 대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이 없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1주택 이상자만 해당이 되는 건데 무주택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똑같이 종부세 합산배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등록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의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고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제 26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양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또 다섯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계산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나오죠. 다만 전제 조건은 수도권 6억 원 이하 공시가격, 거주주택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비과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2년 이상 거주한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매매 가액이 높은 뭐 한 4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이거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이 다세대 주택을 두 채, 세 채를 구입해서 다주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가 없죠. 다주택이라.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얘는 주택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를 받는 제도입니다. 근데 얘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비과세를 갈아타게 할 때마다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 한해서 기준시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충족돼야 되고, 만약에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 한 채는 75% 감면, 두 채 이상은 50% 감면, 6년짜리는 30%, 20% 감면. 그리고 우리 2천만 원 이하 종소세 계산할 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을 등록 안 하면 50%인데 등록하면 60%. 또 기본공제도 등록 안 하면 200만 원, 등록하면 400만 원. 그러니까 공제액도 많고 필요 경비율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또 청약할 때도 무주택이 1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비아파트 보유하게 될 경우에 이런 청약에 대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부여해준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다세대 주택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실거주자,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주택의 유형 가운데 다세대 주택밖에 없더라. 그리고 경기와 인천이 아닌 서울로 집중해야만 한다.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 일시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비아파트 공급 부족과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세대 주택의 상승을 정부가 용인하고 있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은 급감했고, 또 서민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및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이렇게 건축업자에 대한 완화 정책도 내세우고 있고, 금리도 저금리로 또 진행해주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안들이 또 나와 있죠. 또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해소하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 정책으로 특히 97 공급 대책의 가장 주요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서울 도심 내 그건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엄청난 완화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 수요는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아파트 쏠림 분산, 신속한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수요 정책을 함께 내세우고 있더라. 따라서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 수요는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정부가 이 집값 상승을 용인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투자처는 정해진 거다.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분들 또는 뭐라도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분들 또는 1주택으로만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세제 혜택을 받아보면서 또 정부가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삼는 한 해로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마무리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라겠고 굉장히 긴 강의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가는 강의 그리고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